4교시입니다. 뭐 대충 썼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4교시 때 문제 보고 보통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1, 2교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2교시 대충 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가지고 3, 4교시 문제 보니까 너무 쉽게 나가지고 와씨. 근데 그래도 안 됩니다. 생각은 그런 거지. 안 되는 거지. 분말 사역제입니다. 전 되게 좋아하는 약제고요. 개인적으로 분말 되게 좋죠. 범용성도 뛰어나고. 분말 사약제에 대한 구비 조건이 있고요. 이때 구비 조건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구비 조건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구비 조건, 소독한 물안경 라인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일단 규정에 있는 답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규정에 있는 답 말고도 그 외에 있잖아요. 뭐 소화 성능부터 해서 소독한 물안경으로 나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좀 장황하게 길기 때문에 이건 굳이 구비조건 문제 한번 딱 볼까요? 구비조건. 그 다음에 약 종류별. 그렇죠? 그 다음에 침강시험을 따로 요것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구비조건을 쓰셨으면 침강시험이 겹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소독한 물안경으로 풀어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 외에 약간 생뚱맞지만 이 아이죠. 비누화 현상. 이 비누화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종 분말이 K급에 대한 기름이 화재가 이제 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봤더니 첫 번째가 미세도죠. 요건 기준으로 말씀드린 데서요. 미세도. 요 표 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미세할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도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다 적는 순간 이건 점점 또 산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만들면요. 요 덩어리가 다 2분의 1페이지씩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거의 한 페이지 넘잖아요. 다 이거 어떻게 적겠어. 그래서 그렇게는 다 못 적습니다. 그래서 답이니까 행이나 다음에 미세도라는 설명 물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답 참고하시라고 넣는 거지. 이렇게 못 적어요. 그 다음에 성분비.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성분비 첫 번째 나오는 중탄산 나트륨 1종이죠. 1종은 90 중량 퍼센트 들어가요. 2종 90 중량 퍼센트. 지금 3종이 좀 다르죠. 75 중량 퍼센트. 이렇게만. 그 다음에 수분 함유율과 흡습률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고화도를 따질 때 많이 쓰는데 이 음결, 고화가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는 약제가 처음에 나오면 실리콘으로 표면을 코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흡습성, 침강이 안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거든. 그래서 흡습성에 대한 시험 기준이 있어요. 요 두 개는 닮은 듯 살짝 다르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갔어.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겉보기 비중, 그죠? 그 다음에 침강 금지. 침강 금지는 요 별표 하나 쳐서 침강이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상세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착색이죠. 착색. 황색으로 착색. 우리가 백담홍회 이렇게 딱 되거든요. 백색과 담홍과 그죠? 그다음에 뭐 담자, 뭐 황색 이렇게 다른 거죠. 등등. 요건 담회고요. 인산염 쪽으로 가게 되면 담홍과 황색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절연 내력. 이걸 구비 조건으로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 구비 조건 문제로 나간다면. 그 다음에 침강시험 나왔어요. 이걸 반페이지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좀 애매한 거지. 이것들은 뭐 그림 하나 그리고 뭐. 그죠? 비큰 물에 뿌렸을 때 1시간 이내 침강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지. 그 다음 끝으로 비누화입니다. 비누화는 제1종 분말, 탄산수소 나트륨,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방이나 식용유, 화재 적용하면 나트륨 이온하고 기름의 지방산이 결합해서 비누가 만들어져요. 비누 거품처럼. 그 비누 거품처럼 만들어지는 놈이 금속 염 비누인데 우리가 금속이라 생각하니까 약간 헷갈리잖아요. 금속 이온이 들어가져 있는 거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발화를 억제시킵니다. 딱 봐놓으세요. 비누 거품이 형성되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요것도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강화액 수화기도 거품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쏘거든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 2번, 두 번째. 아까 봤던 그 큰 문제 1, 2, 3, 4번에 1, 3, 4는 했고 이제 2번. 2번은 좀 제가 좋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통으로 넣었으니까 묻는 건 뭐였습니까? 하면 주, 성분, 종류별, 적응화제. 적응화제 맞죠? 적용화제. 그 다음에 소화작용입니다. 소화작용. 소화작용은 반응식을 써도 되고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거 적으면 되죠. 요거 A급 뭐 등등 비누화, 부촉매 요거요. 소화작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소화작용. 그래서 딱 정리하면 1종과 지금 나와 있는 1종과 2종은 부촉매 효과 있고 그리고 1종 같은 경우에는 비누화. 그래서 요걸 엄청 가볍게 답을 쓰려고 하면 1종, 2종, 3종, 4종 있죠. 중탄산 나트륨이고, 그죠? 나트륨 HCO3, 칼륨 HCO3, NH에4, H2, PO4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나와 있는 적응화제. 적응은 다 BC급이거든요.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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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BC. 뭐 추가가 됩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K급. K급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A급. 그래서 어떤 소화 효과가 있습니까? 소화. 요거죠. 부촉매 효과. 이온. 부촉매. K급은 어떻게 됐어요? 비누화 때문에. 부촉매다, 그죠? 부촉매죠. 어떻게 해서 A급 됐어요? 탈수탄화죠. 이렇게 딱 적어줍니다. 좀 더 나갈 것 같으면 탈수탄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올소인산. 방진작용도 안 해놨네요. 방진. 그렇죠? 방진작용은 맵타인산. 그런 내용들. 딱 적어주면 되지. 그 다음 넘어가서 거실 제원에 대한 성능 평가 중에서 아까 우리가 앞교시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하스모그 테스트가 있죠. 하스모그 테스트는 거실 제원에서 이 유입구, 공기 유입구랑 그죠? 그 배출구에서 각각 다 재보는 거죠. 하스모그 테스트다. 그래서 요것들은 목적, 방법, 절차는 감리 절차서에 공사 절차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절차도 개념 그 다음에 내용들 꽤 길죠. 일부러 길게 놨어요. 요약을 따로 하시되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 판단하시라. 그래서 아래쪽까지 쭉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하스모그 테스트는 이 정도 미리 알고 쓰셨어야 된다. 그렇죠? 시험 내용하고만 제일 잘 보시면 되겠죠. 핵심 사항은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겁니다. 소방지를 설계를 할 때 설계의 작성 원칙이 있어요. 도서 작성 원칙.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이제 설계는 기본 설계가 있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기본 설계라고 하는 형태는 인허가를 위한 설계. 그러니까 규모나 수용 인원 등등에 대해서 최소한에 들어갈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는 현장에서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다른 기계 설비, 건축 설비하고 도면을 겹쳐봐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물량을 뽑을 때도 쓰고 실제로 설치될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공도면입니다. 시공도죠, 시공도. 맨 마지막에 우리는 요애를 제출해요. 현재에서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중공도면도 이하입니다. 실시 설계. 이해되시겠죠? 그 밑에서 딱 봤더니 자, 실시 작성 도서의 작성 원칙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내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준에 만족하고 행정 절차에 만족하고 현장에 무리가 없고 뭐 다 맞고 설치 대상에 맞게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것 또한 어디에서 해설서 요즘 절차서에 다 예쁘게 나와 있어요. 법규 준수 앞 글자만 딱 따면 됩니다. 그렇죠? 관청 사전 협의, 간단 명령, 그다음에 누락 업계
공종 상호 간의 조정 협력, 도서 도면 상호 일치, 타 설비 분야하고 확인. 요 내용만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연은 약간 적으나 마나 뭐 핵심 내용이 있을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다 그죠? 실시 설계 내용입니다. 개념이 뭡니까? 하면 기본 설계를 구체화돼서 실제 시공에 맞춰가지고 넣었다. 그죠? 보니까 업무 범위는 이 범위 소방 분야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했었을 때 이렇게 검토죠. 보시면 기계, 전기, 그리고 산출서 요거 한 별표 쳐볼까요? 그래서 실시 설계 도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개에 맞춰가지고 기본 도서를 봤더니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 도서로 산출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장비까지 이런 것들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지요? 그 외 추가는 뭡니까? 야, 우리 건물은 위험도가 크니까 이거 좀 추가로 해줘. 이런 것들. 첨부, 특수기술 이런 거죠. 등등 넣어라. 그 외에 등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렵네요. 동파입니다. 동파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물이 얼었어 가지고 부피가 팽창해서 그죠? 내력을 초과한 압력이 발생되는 현상을 동파라고 부를 거지. 물의 특성이 있는 거죠. 물의 특성은 뭡니까? 물은 물 분자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액체, 기체인데 간격을 좁혀가지고 육면체에 좀 가깝게 돼요. 문제는 뭡니까? 부피가 증가해버려, 얼어버리면. 그죠? 요겁니다. 습식 배관에서, 수계의 습식 배관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다 가리지 않고 습식을 쓰고 있는 모든 배관에 동파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파의 방지 방안, 그 다음에 선택 시 우려, 뭘 고려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동파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고, 동파 방지를 위해서 뭐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선정할 거냐를 따져보자는 거지. 동파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물은 EI 때문에요. 물의 모든 물리적 특성은 결합 때문입니다.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각도는 몇 도 이상, 뭐 등등등 있지. 동결되면 육각구조 터널로 돼서 빈 공간이 형성돼서 부피가 커지게 돼요. 이게 이 EI의 기본 이론인 거지. 보통 보면 물 분자 사이가 정면체처럼 돼가지고 내부 공간이 그래서 공간이 커져. 부피가 커지는 만큼 압력이 엄청 올라가는 거지. 요게 이제 기본 아닙니다. 얼음이 되면 최적은 약 10%, 압력 상승은 25메가파스칼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축 배관 압력 테스트하는 거 비슷하죠. 분기 배관 압력 테스트하는 거 유사하죠. 진짜 압력 센 압력이죠. 요렇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동파 방지.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던 이유가 보면 아시죠? 난방 우리 안 쓰죠. 그 다음에 뭐 씁니까 하면 단열, 그렇죠? 보온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가열, 열선 딱 됐죠. 건식 배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유동 우리나라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 쓰는 방법은 이거 안 써요. 아시죠? 예. 펌프실 누가 난방하고 있습니까? 미친놈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봤었을 때 이 방향성은 몰라. 그냥 화재 위험이 없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이 보온제가 그죠? 유리섬유 보온제를 안 써. 난연제 이상으로 쓰라 했잖아요. 난연 성능 이상. 이 기준이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배경이 문제가 됩니다. 클라스. 개요를 짤 때 그렇게 짜는 거죠. 제가 개요 설명 안 했네. 개요는 제가 이제 유튜브 짤로 해서 개요 논하기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이는 여기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선. 요 두 놈이 만납니다. 열선과 난연제가 만나서 점화가 되는 거죠. 그게 제천 레포트 센터의 화재 원인이었어요.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보니까 그 외에 매설법 많이 쓰죠. 동결심도라는 이 특이한 용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예상 문제가 이하입니다. 이 과거는 외국에 있는 기준이 부동액을 배관에 썼어. 근데 부동액도 부식을 일으킨다 기타 등등의 단체에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액으로 쓰고 있는 에틸렌 글리콜 등등에 대한 물질이 이 방사가 되면 나오게 되면 기화되면서 가연성 가스로 바뀌는 거지. 야, 그걸 쓰지 마. 그렇다 해서 2022년이었어요. 제 기억은 2022년에 UL의 기준에서 야, 써도 될 것 같은데. 완벽한 혼합 비율을 찾았어. 23년인가에 3가지인가 2가지 약제가 나와요.
부동액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액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동액을 도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습식은 쓰되 별도의 보온제 없이 열선 없는데 동파는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우리 환경에. 그죠? 그래서 부동액을 무조건 이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돼요. 제 입장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소방청장, 지금 전임 소방청장이 얘기했어요. 야, 지하주차장은 다 이제 습식이야. 대책은요? 습식이야, 이 새끼야. 대책 습식이라니까. 끝났어요. 그럼 공사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습식을 하라고요? 그럼 습식이라니까. 모르지 나도 위에서 습식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괜찮지. 1년에 100년에 한 파는 100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위쪽은 한 파가 자주 와요. 다 동파되는 거지. 근데 지하 1층이 지상하고 똑같아. 영하 20도예요, 쟤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액은 국제적인 승인 기준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열선도 마찬가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그렇죠? 이거 하나 만들어내자는 거지. 자, 동파 방지 때 정리합시다. 이것 또한 명징한 기준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답은 화재 예방 측면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아예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보시라고. 배관에 대한 설치 환경, 예상 체조 온도, 보통 이렇게 동파 방지에 대한 방안 선택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보온 방법들, 성능, 그 다음에 설비 중요도, 유지관리 편의성, 비용, 법적 기준, 부동액 사용 가능성 이렇게 따진대요. 저는 가장 왼쪽 것만 해서 부연 설명 좀 가면 반 페이지는 충분하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은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이해되시겠지요? 까지. 저는 부동액 팬입니다. 아, 부동액 하면 감리 보기도 엄청 좋을 건데 지하주차장이 진짜 보온재가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온재 진짜 엉망인 거거든. 막말로 얘기하면 보온재 했어. 근데 야 좀 잘못 설치했다 그러면 보온재가 마무리가 잘 안 돼. 보온재가 들려 있어. 이해잖아요. 그럼 또 걱정이잖아요. 감리 입장에서. 야 보온재 들렸어. 근데 보온재 기능이 보온이 되냐 안 되냐지. 들린 거 안 들린 거 상관이 없는 거라. 야, 보기 싫어. 해줘.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부터 부동액을 다 가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소화수조하고 일반 급수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못하면 부동액을 마시게 앉아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수조 분리해. 왜냐하면 내진하는 데는 분리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동액 넣으면 돼요. 저는 부동액 팝니다. 참고로. 근데 써라 말을 못하는 형태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죠? 부동액 쓰면 동파 안 되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딱이거든요. 이게 동파가 될동 말동한 지역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위쪽은 부동액 넣어도 약간 올 것 같으니까 걱정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 5번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삭제시키고 싶습니다. 삭제. 요것만 딱 갖고 갑시다. 이게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비상운전 원칙과 그 다음에 비상운전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료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그죠? 그래서 저기 언급하고 있네요.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승강기 안전기준에 그 안전기준으로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임마. 몰라 이 새끼야. 그래서 밑에 소방구조용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시간 나실 때 해놓으세요. 시험에 다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틀리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나오는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나중에 요거 재미삼아서 요약을 딱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때가 있을 건데 저는 뭐 썩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호술수 있지. 뭐 이런 몇몇 가지인데 요약을 했었으면 더 낫는데 이 기준상에 요약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더 있네요. 몇 페이지야 도대체. 내가 넣고도 화가 났었구나. 제가 화가 별로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끝으로 6번이네요. 6번에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의 기준은 바닥면이지. 바닥에 대해서 감지 면적까지는 충분해. 근데 벽하고 보하고 이격거리만 나와 있지 보 하단에 감지기를 써도 돼 안 돼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갔더니 이렇게 보가 형성돼 있어. 보 밑에 감지기 달아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보하고 벽하고 몇 센치 이격해라까지만 있지. 보호 밑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뭐 고민인 거지. 그 기준이 미국과 일본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렇게 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면에 돌출되어 있는 보에 감지기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부착되어 있는 기구물 등에 부착하면 화재를 감지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보 하단에 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달지 마세요 주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이 거리 이내에서는 달아도 됩니다 정도까지 나와 있네요. 아, 살다 보니까 일본 기준까지 참조해야 되고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어떤 분이 출제하셨는지. 와,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야. 저 이거 열받아가지고 일본 기준 다시 확인하러 가려다가, 그렇죠? 또 일본 기준 또 삭제돼 있으면 또 쌍욕 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은 암기하세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죠? 미국 NFPA 기준은 보에 대한 깊이가 낮은 보면 수평의 흐름과 동일하니까 밑에 놓든 위에 놓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나와 있죠. 요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먼저 한번 보세요. 보 하단에 요 부분은 포켓이라고 보 하단이라 부릅니다.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와 보 사이가 좁으면 가능하다고. 근데 단순히 좁아, 넓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높이 대비 보에 대한 폭이 얼만큼이냐가 따져져 있는 거예요. 보이시지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요 D라고 하는 것들은 보와 보 사이, H는 건축물 높이. 아, 이 정도 거리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해를 잘해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D가 보의 깊이고요. W가 보와 보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죠. 보의 깊이가 하나, 그 다음에 W가 하나, 보 간격. 요렇게 같이. 그래서 D가 0.1m 이상이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층고가 3m다 합시다. 3m. 3m 하면 보에 대한 깊이는 30cm.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30cm 기준 나와 있잖아요. 30에서 55cm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0.4보다 보호가 더 넓은 거. 보호 간격이 1.2를 초과한다고 가정합시다. 1.2가 나오게 된 이유는 높이를 3m로 따지니까 1.2m까지 나오게 된 거지. 만약에 보와 보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보 하단에는 감지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좁아요. 그럼 보 하단에 두더라도 문제가 없어. 왜? 보에 뜨거운 열기류가 차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 그럴 때 감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되게 좀 정량적인 느낌이잖아. 야, 이 계산했구나 이 새끼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거. 야, 안 될 것 같은데. 감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거. 일본 애들 30cm 이내만 감지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실험했어. 미국 애들은 야, 봐. 기류의 흐름이 이래. 이런 명료한 기준이 있으니까 따라해 이런 거예요. 이해되겠죠? 도입이 좀 필요한데 안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예상 문제였습니다. 조이스트, 그죠? 조이스트, 장선이라고 불리는 저도 건축적 용어를 입은 분 약하네요. 그 다음에 빔, 그죠? 이럴 때 감지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 이건 25점짜리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136회 소방기술사 기술 문제에 대한 풀이는 마무리 짓고 계속 어렵는 중이에요. 근데 요번에 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좀 쉬웠다, 눈에 익었던 문제가 많더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쳐보면 58, 9점, 7점 이런 느낌이 바로 오거든. 아, 안 되겠다,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뭐냐면 이게 좀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말이었구나. 이거 조금 더 하라고 뭔가가 던져주는 거지. 그걸 내가 미흡하게 못 써가지고 이 점수는 내려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험에 약간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저의 느낌은 시험 딱 치자마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저번 시험보다 훨씬 더 쉬워진다는 느낌인데 괜찮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실수 많이 하시게 상황이네. 요 부분은 다 모셨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자는 뭐 큰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서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느낌 뭡니까? 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면 55점과 57점 사이, 8점 사이에 진짜 많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어떻게 쳐도 57점은 나오는데 어떻게 해도 합격은 안 되는.
안타깝게. 그죠? 그래서 55점만 넘어가면 알아서 한 큐만 뭔가가 딱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푸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